오늘의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뜻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한 연인의 처절한 몸부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시며 땀 흘려 일하셨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좀처럼 저희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날이 허다했고 자연스레 저와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댁의 사장님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그 집 아이들을 며칠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가야 하는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은 마치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훌쩍 큰 대문을 지나자 잘 가꿔진 잔디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에는 이풍당당한 2층짜리 양옥이 서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집의 풍경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몹시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집 아들들만 챙기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었던 그 형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셨고 맛있는 간식 하나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러움이 복받쳐 저는 어머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엄마, 왜 나 안 챙기고 저 형들만 챙겨?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왜 난 간식도 안 주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해?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셨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징징대며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곤란한 처지를 헤아리기엔 너무나 어렸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 속에서 부모님은 저희에게 사랑을 줄 시간조차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훗날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내 가족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주리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대가 되었고 부모님은 더 이상 고된 육체노동을 하실 수 없게 되자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연탄 불고기집을 여셨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셨던 덕에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남동생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0 중반, 운명과도 같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예비 신부와는 안면이 있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예비 신부의 친구 한 명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그녀는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에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몹시 마른 몸.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소개팅 자리가 아니었기에 저는 애써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그녀는 술에 입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몸에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던 그녀가 갑자기 픽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119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판단했죠.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녀를 업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등에 업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그녀가 쓰러진 이유가 심한 빈혈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예비 신부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 고지은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 연락했다며 괜찮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첫 만남의 호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넘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회계사였고 회계법인 대표이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할 때면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이 넘은 성인인데도 말이죠. 오빠, 미안해. 아빠가 전화를 한 번 하면 좀처럼 끊지를 않으셔. 그녀는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외동딸이라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고 했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셔.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할까? 결혼을 해야 부모님이 날 포기하실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이 농담 섞인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귀가해야 했고 예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철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토록 확고한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연탄 불고기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날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처자를 우리 재원이가 만났을까?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하늘에서 선녀를 내려줬나 보다.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그 모습에 저 또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평소 밥 한 공기도 겨우 먹던 그녀가 밥을 두 그릇이나 싹싹 비웠습니다. 식당 서빙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부모님은 손사래를 쳤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싹싹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부모님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 어머니는 바리바리 싼 반찬을 그녀의 손에 들려주며 언제든 편하게 오라고 아들 없어도 너 혼자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어릴 적 보았던 그 대저택과 비슷한 풍경 앞에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지만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예비 장인어른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보다 못한 여자친구가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누누이 말했을 텐데 인사하러 온다기에 딱 거기까지만 허락한 거다. 인사했으니 이제 가보게. 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부족하지만 지은 시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휙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옆으로 무언가가 날아와 벽에 부딪히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커피잔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을 보며 저와 여자친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다. 꼴랑 지방에서 식당이나 하는 집안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사위가 되겠다고 넘봐? 양심이 있으면 꿈도 꾸지 말았어야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뒤이어 나타난 예비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 순진한 우리 딸 꼬드겨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보려는 모양인데 어림없네. 연애는 경험 삼아 하라고 놔뒀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경멸이자 모독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여자친구는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만나는 친구, 진학할 대학, 선택할 직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그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도 부모님의 반대로 꺾여야 했습니다. 결혼만큼은 꼭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오빠, 나 우리 집이랑 연 끊고 살고 싶어. 제발, 그렇게 해줘. 울며 애원하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예비 처가의 허락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은 제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장인의 압박은 제 직장으로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묻고 은근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자네 직장,
내 전화 한 통이면 내일부터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아니, 그 회사 자체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내 딸 옆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게 어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딸의 주변을 정리해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여자친구가 직접 찾아가 눈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자 이내 그녀를 꼭 안아주시며 저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없이 저희 식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녀는 야반도주하듯 그 집을 빠져나와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예비 장모가 저희가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렇게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이거 1억일세. 이거 받고 내일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게. 조용히 사라져.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야. 그녀는 돈 봉투를 바닥에 던져두고는 미련 없이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그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그녀가 간다던 마트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 저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실종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사흘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지은 씨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세요.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주소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인적 드문 산골에 위치한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그녀가 왜 이런 곳에, 분명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차를 몰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관계자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병원 측은 마지못해 아내가 그곳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병원 측은 부모가 직접 와서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입원시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술을 5병씩 마시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함께 말이죠. 결국 경찰의 강력한 요청으로 저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에 들어선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약물에 취해 있는 듯 흐릿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재원이야. 정신 좀 차려봐. 제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아내의 부모는 불법 감금 및 약물 남용, 폭행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과 권력으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진실의 힘은 그들의 오만함보다 강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제 곁에서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아껴주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지금은 서로를 보듬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매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그릇된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뜻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한 연인의 처절한 몸부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시며 땀 흘려 일하셨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좀처럼 저희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날이 허다했고 자연스레 저와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댁의 사장님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그 집 아이들을 며칠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가야 하는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은 마치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훌쩍 큰 대문을 지나자 잘 가꿔진 잔디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에는 이풍당당한 2층짜리 양옥이 서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집의 풍경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몹시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집 아들들만 챙기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었던 그 형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셨고 맛있는 간식 하나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러움이 복받쳐 저는 어머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엄마, 왜 나 안 챙기고 저 형들만 챙겨?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왜 난 간식도 안 주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해?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셨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징징대며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곤란한 처지를 헤아리기엔 너무나 어렸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 속에서 부모님은 저희에게 사랑을 줄 시간조차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훗날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내 가족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주리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대가 되었고 부모님은 더 이상 고된 육체노동을 하실 수 없게 되자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연탄 불고기집을 여셨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셨던 덕에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남동생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0 중반, 운명과도 같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예비 신부와는 안면이 있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예비 신부의 친구 한 명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그녀는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에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몹시 마른 몸.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소개팅 자리가 아니었기에 저는 애써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그녀는 술에 입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몸에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던 그녀가 갑자기 픽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119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판단했죠.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녀를 업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등에 업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그녀가 쓰러진 이유가 심한 빈혈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예비 신부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 고지은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 연락했다며 괜찮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첫 만남의 호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넘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회계사였고 회계법인 대표이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할 때면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이 넘은 성인인데도 말이죠. 오빠, 미안해.
아빠가 전화를 한 번 하면 좀처럼 끊지를 않으셔. 그녀는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외동딸이라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고 했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셔.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할까? 결혼을 해야 부모님이 날 포기하실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이 농담 섞인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귀가해야 했고 예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철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토록 확고한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연탄 불고기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날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처자를 우리 재원이가 만났을까?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하늘에서 선녀를 내려줬나 보다.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그 모습에 저 또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평소 밥 한 공기도 겨우 먹던 그녀가 밥을 두 그릇이나 싹싹 비웠습니다. 식당 서빙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부모님은 손사래를 쳤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싹싹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부모님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 어머니는 바리바리 싼 반찬을 그녀의 손에 들려주며 언제든 편하게 오라고 아들 없어도 너 혼자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어릴 적 보았던 그 대저택과 비슷한 풍경 앞에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지만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예비 장인어른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보다 못한 여자친구가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누누이 말했을 텐데 인사하러 온다기에 딱 거기까지만 허락한 거다. 인사했으니 이제 가보게. 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부족하지만 지은 시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옆으로 무언가가 날아와 벽에 부딪히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커피잔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을 보며 저와 여자친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다. 꼴랑 지방에서 식당이나 하는 집안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사위가 되겠다고 넘봐? 양심이 있으면 꿈도 꾸지 말았어야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뒤이어 나타난 예비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 순진한 우리 딸 꼬드겨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보려는 모양인데 어림없네. 연애는 경험 삼아 하라고 놔뒀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경멸이자 모독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여자친구는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만나는 친구, 진학할 대학, 선택할 직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그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도 부모님의 반대로 꺾여야 했습니다. 결혼만큼은 꼭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오빠, 나 우리 집이랑 연 끊고 살고 싶어. 제발. 그렇게 해줘. 울며 애원하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예비 처가의 허락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은 제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장인의 압박은 제 직장으로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묻고 은근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자네 직장, 내 전화 한 통이면 내일부터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아니, 그 회사 자체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내 딸 옆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게 어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딸의 주변을 정리해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여자친구가 직접 찾아가 눈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자 이내 그녀를 꼭 안아주시며 저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없이 저희 식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녀는 야반도주하듯 그 집을 빠져나와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예비 장모가 저희가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렇게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이거 1억일세. 이거 받고 내일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게. 조용히 사라져.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야. 그녀는 돈 봉투를 바닥에 던져두고는 미련 없이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그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그녀가 간다던 마트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 저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실종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사흘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지은 씨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세요.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주소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인적 드문 산골에 위치한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그녀가 왜 이런 곳에, 분명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차를 몰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관계자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병원 측은 마지못해 아내가 그곳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병원 측은 부모가 직접 와서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입원시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술을 5병씩 마시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함께 말이죠. 결국 경찰의 강력한 요청으로 저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에 들어선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약물에 취해 있는 듯 흐릿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재원이야. 정신 좀 차려봐. 제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아내의 부모는 불법 감금 및 약물 남용, 폭행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과 권력으로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진실의 힘은 그들의 오만함보다 강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제 곁에서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아껴주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지금은 서로를 보듬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매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그릇된 집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뜻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한 연인의 처절한 몸부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시며 땀 흘려 일하셨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좀처럼 저희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날이 허다했고 자연스레 저와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댁의 사장님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그 집 아이들을 며칠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가야 하는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은 마치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제 키보다 훌쩍 큰 대문을 지나자 잘 가꿔진 잔디마당이 펼쳐졌고 그 너머에는 이풍당당한 2층짜리 양옥이 서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집의 풍경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몹시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집 아들들만 챙기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었던 그 형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셨고
맛있는 간식 하나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러움이 복받쳐 저는 어머니에게 울며불며 떼를 썼습니다. 엄마, 왜 나 안 챙기고 저 형들만 챙겨?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왜 난 간식도 안 주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해?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셨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징징대며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곤란한 처지를 헤아리기엔 너무나 어렸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났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 속에서 부모님은 저희에게 사랑을 줄 시간조차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훗날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내 가족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게 지켜주리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대가 되었고 부모님은 더 이상 고된 육체노동을 하실 수 없게 되자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연탄 불고기집을 여셨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셨던 덕에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남동생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0 중반, 운명과도 같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예비 신부와는 안면이 있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예비 신부의 친구 한 명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그녀는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에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몹시 마른 몸.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소개팅 자리가 아니었기에 저는 애써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그녀는 술에 입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몸에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던 그녀가 갑자기 픽 소리와 함께 의자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119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판단했죠.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녀를 업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등에 업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그녀가 쓰러진 이유가 심한 빈혈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예비 신부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 고지은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 연락했다며 괜찮다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첫 만남의 호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넘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회계사였고 회계법인 대표이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를 할 때면 그녀의 부모님에게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이 넘은 성인인데도 말이죠. 오빠, 미안해. 아빠가 전화를 한 번 하면 좀처럼 끊지를 않으셔. 그녀는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외동딸이라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고 했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셔.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할까? 결혼을 해야 부모님이 날 포기하실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말이 농담 섞인 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귀가해야 했고 예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철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토록 확고한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연탄 불고기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날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처자를 우리 재원이가 만났을까? 우리 아들 고생했다고 하늘에서 선녀를 내려줬나 보다.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고 그 모습에 저 또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평소 밥 한 공기도 겨우 먹던 그녀가 밥을 2그릇이나 싹싹 비웠습니다. 식당 서빙을 돕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부모님은 손사래를 쳤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싹싹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동네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부모님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 어머니는 바리바리 싼 반찬을 그녀의 손에 들려주며 언제든 편하게 오라고 아들 없어도 너 혼자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어릴 적 보았던 그 대저택과 비슷한 풍경 앞에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지만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예비 장인어른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보다 못한 여자친구가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누누이 말했을 텐데 인사하러 온다기에 딱 거기까지만 허락한 거다. 인사했으니 이제 가보게. 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부족하지만 지은 시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휙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옆으로 무언가가 날아와 벽에 부딪히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커피잔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을 보며 저와 여자친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다. 꼴랑 지방에서 식당이나 하는 집안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사위가 되겠다고 넘봐? 양심이 있으면 꿈도 꾸지 말았어야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뒤이어 나타난 예비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 순진한 우리 딸 꼬드겨서 신분 상승이라도 해보려는 모양인데 어림없네. 연애는 경험 삼아 하라고 놔뒀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경멸이자 모독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여자친구는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만나는 친구, 진학할 대학, 선택할 직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그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도 부모님의 반대로 꺾여야 했습니다. 결혼만큼은 꼭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오빠, 나 우리 집이랑 연 끊고 살고 싶어. 제발, 그렇게 해줘. 울며 애원하는 그녀를 보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예비 처가의 허락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은 제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장인의 압박은 제 직장으로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묻고 은근한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자네 직장, 내 전화 한 통이면 내일부터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아니, 그 회사 자체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내 딸 옆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게 어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딸의 주변을 정리해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여자친구가 직접 찾아가 눈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자 이내 그녀를 꼭 안아주시며 저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없이 저희 식구들만 모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녀는 야반도주하듯 그 집을 빠져나와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예비 장모가 저희가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렇게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이거 1억일세. 이거 받고 내일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게. 조용히 사라져. 이게 정말 마지막 경고야. 그녀는 돈 봉투를 바닥에 던져두고는 미련 없이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그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그녀가 간다던 마트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 저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실종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사흘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지은 씨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세요.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주소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인적 드문 산골에 위치한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그녀가 왜 이런 곳에, 분명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